남이 버리고 간 핏덩이를 품어 키웠더니 그 어미가 다 자란 자식만 쏙 빼가려는 걸 본 50대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이 된 박춘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촌스럽죠? 저도 압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너는 꽃피는 봄에 태어나서 춘자라고. 봄 춘자를 붙였다고요. 딸인데 끝에 아들 자자를 붙인 건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고 딸이라도 아들처럼 야무지게 살라는 뜻이었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평생을 정말이지 이 악물고 야무지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죠. 이 흔해 빠진 이름을 가진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계모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요, 남의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끼고 키웠습니다. 콧물 닦아주고,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으면 들쳤고, 응급실을 내달리고, 그 작은 입에 들어갈 도시락을 20년이 넘게 쌌어요. 운동의 날 김밥 말고, 졸업식마다 제일 앞줄에서 사진 찍어주고, 그게 다 전데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이 다 커서 번듯하게 잘 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엄마라며 나타난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정을 피라는 말 한마디에 와르르 부정당해 본 적이요. 내가 한 모든 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을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요, 말도 못하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시장 한 기퉁이에서 떡볶이 자판을 하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연탄불에 커다란 양은 냄비를 올리고 빨간 고추장 양념을 휘휘 저으면 그 매콤달콤한 냄새가 시장 골목에 쫙 퍼졌죠. 저는 학교 끝나면 책가방을 맨 채로 그 좌판에 쪼그려 앉아 어묵 국물을 호호 불어 마시곤 했어요. 지금도 가끔 길을 가다 떡볶이 냄새가 나면 그 시절 엄마의 거칠던 손이 떠올라서 괜히 코끝이 찡해집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춘자야, 떡볶이 한 접시를 팔아도 정직하게 팔아라. 어묵 한 개를 더 줬으면 더 줬지. 절대 모자라게 주지 마라. 그게 다 네 복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 말씀이 어찌나 가슴에 박혔는지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것 욕심 내본 적 없고 받은 게 있으면 두 배로 갚으면서요. 집이 가난하니 저는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도 다니고 나중엔 시장 근처 작은 백반집에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 학비되고 엄마 약값 보태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집갈 나이를 훌쩍 넘겨버렸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죠. 춘자쟤는 아주 노처녀로 늙는다고요. 35이 되도록 연애 한번 변변히 못 해봤으니 뭐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 백반집에 한 남자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남자가 바로 나중에 제 남편이 될 영철 씨였습니다. 영철 씨는 그때 혼자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혼자서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위로 6살짜리 아들 준호, 아래로 4살짜리 딸 지영이. 두 아이의 엄마가 애들이 그렇게 어린데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려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양육비요? 단 한 푼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핏덩이 같은 자식 둘을 두고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떠났다는 거예요. 영철 씨는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는데 일 나가면 애들 맡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 점심때면 꼭 그 둘을 데리고 우리 백반집에 왔어요. 작업복에 페인트가 알록달록 묻은 채로 한 손엔 준호 손을 잡고 한 손엔 지영이를 안고서요. 된장찌개 하나 달랑 시켜놓고 자기는 몇 술 안 뜨면서 애들 입에만 자꾸 떠넣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아이들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사장님 몰래 준호 밥그릇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얹어주고 지영이 흘린 거 닦아주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저를 어찌나 잘 따르던지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아줌마 하고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특히 막내 지영이는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내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도통 안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영철 씨가 아이들을 먼저 집에 보내고 혼자 남아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춘자 씨, 이런 말에서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저 우리 애들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한참을 망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 둘을, 그것도 친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들을 통째로 떠맡는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우리 친정엄마도 펄쩍 뛰셨어요. 춘자야, 안 된다. 너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와서 또 남의 자식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라고? 네 자식 하나 못 낳아보고? 엄만 그 꼴은 못 본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았죠. 그 길로 들어서면 제 인생은 또 한 번 통째로 누군가를 위해 바쳐지는 거라는 걸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백반집에 온 막내 지영이가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엄마 하면 안 돼?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4살짜리가요. 그 조그맣고 야무진 입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방 한구석에서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아, 이 아이들을 내가 외면하면 내가 평생 두 발 뻗고 잠 못 자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요. 받은 게 있으면 두 배로 갚으라고. 이 작은 것들이 나한테 준 그 맑은 정을 내가 무슨 수로 모른 척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36에 그 작은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남들 다 하는 번듯한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저 친척 몇 분 모셔놓고 국수 한 그릇 말아먹은 게 다였죠. 하지만 저는 그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했습니다. 비록 제 배로 낳지는 않았어도 이제 저한테도 자식이 둘이나 생긴 거잖아요. 준호랑 지영이.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키우겠다고 하늘에 대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을 정말로 지켰습니다. 22해 동안 단 하루도 어긴 적 없이요. 그날 제가 그 두 손을 잡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믿어요. 다만 그렇게 시작된 엄마 노릇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아이들도 저를 많이 어색해했어요. 큰애 준호는 그래도 6살이라 눈치가 있는지 제 표정을 슬금슬금 살피더라고요. 밤에 이불에 지도를 그려놓고도 혼날까 봐 이불을 둘둘 말아놓고 끙끙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가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빨면 돼." 하니까 그 엄마라는 말에 얘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직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입에 안 붙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막내 지영이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제가 부엌에서 들고 있던 국자를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라니? 내가? 누군가의 엄마라니? 그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요. 너무 벅차고 너무 고마워서요. 영철 씨 페인트 일이라는 게 벌이가 들쭉날쭉했어요. 비 오는 날엔 일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백반집을 그만두고 길무퉁이에 손바닥만한 분식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가서 꼭 우리 친정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떡볶이 양념을 휘휘 젓고 김밥을 말고 어묵 국물을 우려냈어요. 손에서 고춧가루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준호, 지영이 학원도 보내고 참고서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 신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정성을 쏟은 건 도시락이었어요. 우리 애들 도시락만큼은 친엄마 없는 티가 절대 안 나게 하고 싶었거든요. 새벽같이 멸치볶음을 달달 볶고 계란말이를 도톰하게 부치고 소시지에 칼집을 내서 문어 모양으로 굽고 준호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우리 반 애들이 내 도시락이 제일 맛있대. 아유, 그 말 한마디에 또 며칠을 힘이 나는 거 있죠. 영철 씨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애 하나 가져볼까? 저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만에 하나 제가 배 아파 자식을 낳으면 우리 준호, 지영이가 혹시라도 '아 엄마가 진짜 자식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는 뒷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어요 여보. 나는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잖아요. 준호랑 지영이. 이 둘이면 차고도 넘쳐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낳은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죠. 준호는 말수는 적어도 속이 꽉 찬 아이였고, 지영이는 애교가 넘쳐서 어딜 가든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니는 껌딱지였어요. 준호가 사춘기 때 한번 삐뚤어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날 밤을 꼴딱 세워가며 붙들고 얘기했어요. 새벽녘에 준호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어머, 나 미안해. 진짜 잘할게. 하는데 자식이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안 풀리겠어요. 그렇게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우리 집엔 늘 마음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영철 씨 누나. 우리 애들한텐 고모가 되는 영자 형님이었어요. 처음엔 형님도 저한테 잘했어요. 올케가 애들 잘 걷어줘서 고맙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명절에 온 식구가 모이면 꼭 한마디씩 얹더라고요. 올케가 잘하는 거야 나도 알지. 근데 뭐 호적상 엄마지 친엄마는 아니잖아. 그건 옳게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냥 허허 웃어 넘겼어요. 괜히 영철 씨 입장 곤란하게 만들기 싫어서요. 근데 우리 영철 씨는 자기 누나가 그런 말을 해도 한 번을 안 막더라고요. 그저 에이, 누나도 참. 하고 마는 게 다였죠. 그게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그때 제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이 절대 제 편을 안 들어줄 거라는 걸요. 한 번은 준호가 전교 1등 상장을 받아온 날이었어요. 제가 하도 좋아서 형님한테 자랑을 했더니 글쎄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머리를 타고나야 돼. 준호 그거 다 지 친엄마가 머리가 비상했거든. 올케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그런 건 핏줄을 못 속이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새벽마다 준호 깨워서 같이 영어 단어 외우고 학원비 대느라 분식집에서 손이 다 트도록 일한 그 세월이 핏줄 두 글자에 한순간에 붙여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깟 말다툼보다 우리 준호가 잘 된 게 100배, 1000배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키운 보람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준호가 글쎄 의대에 떡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준호가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붙었어. 이거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공부 봐주고 안 아프게 키워줘서 나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핏줄이고 뭐고요.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었어요. 내 손으로 키운 내 아들이요. 준호는 그 어렵다는 의대 공부도 악착같이 해냈어요. 그리고 몇 해 뒤 의사 국가고시에 당당히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큰 병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지영이도 야무지게 자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됐고요.
그 무렵엔 준호가 마음씨고 온 색식감까지 만나서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던 참이었어요. 저는 그때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낫지는 않았어도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되고 딸은 반듯하게 컸고 이제 곧 며느리까지 보게 생겼으니까요. 아, 우리 친정엄마 말씀이 맞았구나. 정직하게 정성껏 살면 다 복으로 돌아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요, 준호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 곧 장가를 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2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고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을 핏덩이 때 내다버리고 떠난 애들 친엄마라는 사람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 녀석 표정이 영 어둡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오늘 병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잘되던 앤데 그날따라 밤만 깨작거리는 거예요. 준호야, 너 무슨 일 있어? 병원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준호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수저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들고 있던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자 형님이 다리를 놓은 거였어요. 준호가 의사가 됐다, 곧 장가를 간다. 그 소식을 형님이 그 여자한테 죄다 일러 바친 거죠. 심지어 준호 연락처까지 넘겨줬더라고요. 20년 넘게 코빼기도 안 붙이던 사람이 자식이 다 차려준 밥상이 되니까 그제야 숟가락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날 밤을 꼴딱 세우고 다음날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2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사람한테 우리 준호 소식을 왜 다 알려줘요? 연락처까지 주시고요. 근데 형님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옳게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애들 낳아준 친엄마잖아. 자식이 의사가 됐는데 친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게 말이 돼? 핏줄은 핏줄이야. 올케가 아무리 정성껏 키웠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영철 씨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인데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철 씨가 그러더군요. 여보, 누나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 그리고 솔직히 애들 친엄마가 한번 보자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좋게 좋게라뇨?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결국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미경이라던가요. 곱게 화장을 하고 손엔 무슨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서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들어오던지요. 저를 위아래로 스쳐보더니 그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 당신이 그동안 우리 애들 키워준 분이구나. 아유, 고생 많으셨네. 근데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슬슬 내가 엄마 노릇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 노릇이요?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애들 친엄마라는 분이 그동안은 대체 어디 계셨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서 제가 들쳐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닐 때 그때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유, 그땐 나도 사정이 있었지.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인 건 변함이 없잖아. 안 그래? 그러더니 슬그머니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준호 결혼식 있잖아. 아들 장가 가는데 친엄마가 혼주석에 앉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 준호가 의사라며 사돈 집도 번듯할 텐데 그래도 친엄마가 체면 치레는 해야지. 안 그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괜히 큰 소리 냈다가 우리 준호 결혼에 흠이라도 갈까 봐서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집에 있던 우리 지영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엄마 노릇? 혼주석? 참 웃기지도 않네. 우리 엄마는요. 여기 이분 딱 한 분이에요. 당장 나가요. 지영이가 그렇게 대드는데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얘 좀 봐.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니? 내가 너 낳은 친엄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낳기만 하면 다 엄마예요? 우릴 버리고 갔잖아요. 20년 넘게. 그동안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저는 속으로 우리 준호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는 한 분이에요. 그 한마디면 됐는데 근데 우리 준호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친엄마 앞이라 얼어붙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흔들린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그렇게 미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같이 와 있던 영자 형님까지 그 여자 편을 들고 나섰어요. 그래, 미경이 말이 맞지. 아들 결혼식에 친엄마가 혼주석에 앉는 게 도리야. 옳게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이럴 땐 좀 양보해라. 응? 양보라뇨? 제가 22년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대체 뭘 양보하라는 건지요? 그날 그 여자는 할 말 다 하고 유유히 돌아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 키워준 정성이야 뭐 고맙지. 근데 어쩌겠어. 엄마 자리는 결국 하나뿐인데. 그리고 그 자리는 낳은 사람 거잖아. 안 그래? 그 말을 남기고 문을 탁 닫고 나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자리는 낳은 사람 거라니. 그럼 제가 보낸 그 22회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새벽마다 싼 도시락은? 밤새 끓여준 죽은? 해초리 들고 울며 잡은 그 손은? 다 뭐가 되는 거냐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 집 안주인이었던 것처럼요. 현관문을 제지처럼 열고 들어와서는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과일을 깎아 먹질 않나. 우리 준호 방에 들어가서 옷가지를 뒤적이질 않나. 하루는 그 여자가 준호를 붙들고 이러더라고요. 준호야, 엄마가 그동안 너 못 챙겨준 거 이제부터라도 좀 갚을 기회를 줘. 근데 엄마가 요즘 사는 게 좀 빠듯해서 말이야. 너 의사니까 돈도 잘 벌 거 아니니? 엄마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만데. 자식이 의사가 됐다니까 20년 넘게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노후까지 떠넘기려는 속셈이 그렇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영자 형님은 그 옆에서 거들기만 했어요. 그래, 준호야. 너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친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저는 그 꼴을 보면서도 입을 꼭 다물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준호만 더 곤란해질까 봐서요. 그러는 사이 준호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사돈들댁이랑 양가 부모가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그 중요한 자리요. 저는 당연히 제가 준호 엄마로서 나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준호 입힐 양복도 새로 맞춰주고 사돈댁에 들고 갈 선물도 며칠을 고민해서 정성껏 준비했죠. 그런데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영자 형님이 절 따로 부르더라고요. 옳게, 내가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이번 상견례엔 옳게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사돈댁에 친엄마 따로 있고 키운엄마 따로 있다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설명을 할 거야. 사돈 보기에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어. 준호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번엔 그냥 친엄마가 나가는 게 깔끔하잖아. 저는 제 기를 의심했어요. 제가 준호 엄마인 제가 상견례에서 빠지라뇨? 옆에 있던 영철 씨한테 눈길을 돌렸지만 그 사람은 한다는 소리가 누나 말도 일리가 있잖아.
그게 다였어요. 저는 곧장 준호를 찾아갔어요. 설마 우리 준호까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준호가 한참을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이번 상견례만 딱 한번 친엄마가 나가게 해 주면 안 될까? 사돈댁엔 그냥 친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해 두는 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22회를 키운 아들이 저더러 빠지라고 자기를 핏등입대 내다버린 그 여자한테 엄마 자리를 내주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입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애도 속으론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누가 그 마음 약한 걸 양쪽에서 들들 볶았겠죠. 친엄마가, 고모가, 아빠가 다들 친엄마가 돌이다 하니까요. 차마 저는 그 애를 더 다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빠질게. 너 힘들게 안 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서는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벽을 붙잡고 서 있어야 했어요. 상견례 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곱게 한복까지 차려입고 우리 준호 손을 잡고 사돈댁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은 적 없던 바로 그 손을요. 상견례에 다녀온 우리 지영이가 집에 와서 씩씩대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못 봐주겠더라. 저 여자가 사돈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주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거짓말을 줄줄 늘어놓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았어. 엄마, 이게 말이 돼?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서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거기엔 제 22회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준호, 지영이 어릴 적 받아쓰기 시험지, 빛바랜 예방접종 수첩, 손때 묻은 학원비 영수증 뭉치, 제가 한 줄 한 줄 적어내려간 가계부까지. 그렇게 상자를 뒤적이다가 저는 손이 뚝 멈췄어요. 맨 밑바닥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20년도 더 전에 애들을 버리고 떠나면서 남긴 각서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애들은 내가 못 키우니 주지 마라. 양육비도 한 푼 못 준다. 영철 씨가 그때 받아뒀던 걸 제가 이 상자에 같이 넣어뒀던 거죠.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붙들고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헛산 걸까? 이 22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러다 저는 모진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 결혼식에도 가지 말자. 내가 빠지는 게 준호한테 좋은 거라면 그냥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사라져 주자. 제가 그 누런 각서를 붙들고 밤새 울고 있을 때였어요. 안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우리 지영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본 거죠. 지영이는 제 앞에 펼쳐진 낡은 상자랑 제 손에 들린 그 종이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상자 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자기 받아쓰기 시험지, 빛바란 예방접종 수첩, 영수증 뭉치를 보더니 지영이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이거 다 엄마가 그동안 하나도 안 버리고 모아둔 거야? 이걸 다? 그러다 제 손에 각서를 가져가 읽어보더니 지영이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엄마, 이거 저 여자가 우리 버리고 가면서 직접 쓴 거 맞지? 애들 주지 마라. 양육비도 한 푼 못 준다. 이걸 본인 손으로 써놓고 가놓고선 저는 힘없이 그랬어요. 지영아, 됐다. 다 부질없는 거야. 나는 결혼식에도 안 갈란다. 내가 빠져주는 게 준우한테 나을 거야. 근데 지영이가 그 말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가 왜 빠져? 엄마가 우리 진짜 엄만데 이걸 두 눈으로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절대 안 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며칠 뒤 판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준호한테서요. 그날 준호가 그 여자 심부름인지 뭔지로 그 여자 집에 잠깐 들렀던 모양이에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안에서 그 여자가 누구랑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준호가 온 줄은 까맣게 모르고요. 나중에 준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전화기에 대고 이러고 있었대요. 아유, 나 이제 팔자 폈지 뭐. 우리 아들이 의사잖아, 의사. 그 정도면 친엄마 노후 하나 책임지는 거야. 일도 아니지 뭐. 그 키운 여자? 아유, 그게 뭐 대수야. 그냥 애 봐주던 보모지 뭐. 이제 애 다 컸으니 쓸모 없어졌으니까 적당히 빠지라 그래야지. 혼주석이고 축의금이고 그게 다 내 거지 뭐. 그럼 누구 거겠어? 우리 준호가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를 그저 팔자필 수단으로 보고 22애를 키워준 저를 쓸모없어진 보물하고 부르는 걸요. 준호 말로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한참을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와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진짜 엄마인데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나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의대까지 보내준 게 다 엄만데 내가 그깟 친엄마라는 말 세 글자에 흔들려서 엄마한테 빠져달라는 소리까지 하고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준호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데 저도 그 애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그동안 흔들리는 줄로만 알았던 그 애가 사실은 누구보다 속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새끼인데요. 준호야, 됐어. 엄마는 다 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응? 한참을 울고 난 준호가 눈물을 쓱 닦더니 눈빛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식에서 다 바로잡을게. 누가 진짜 우리 엄마인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똑똑히 밝힐 거야. 엄마는 그날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오기만 해. 옆에 있던 지영이도 그 누런 각서를 꼭지며 거들었어요. 엄마, 이건 결혼식 날까지 내가 잘 간수할게. 저 여자 사람들 앞에서 본색이 낱낱이 드러나게 해줄 거야. 나중에 들으니 준호는 그날로 색시감한테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해요. 수연이라는 참한 아가씨인데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더 펄펄 뛰면서 그랬다더라고요. 걱정 말라고요. 제가 진짜 어머니인 거 다 안다고요. 며느리감까지 그렇게 나서주는데 어찌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그제야 저도 모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도망치듯 사라지려던 그 생각을 딱 접었습니다. 그래, 나는 떳떳하다. 나는 우리 준호, 지영이 엄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그 애들 엄마다. 저는 결혼식에 우리 애들 엄마로서 당당히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운명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영자 형님까지 옆에 끼고서 혼주석 차지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죠.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우리 준호가 의사라고 사돈댁 식구에 병원 동료들까지 하객이 어찌나 많던지요. 저는 그 틈에서 맨 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당당히 가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니 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날도 곱디고 온 한복을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이며 혼주석이며를 제쥐처럼 휘젓고 다녔어요. 영자 형님은 그 옆에 딱 붙어 호들갑을 떨고 있었고요. 영철 씨는 그저 뒤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그러다 그 여자가 저를 발견하더니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를 왔네? 그럼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가. 괜히 나서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오늘 혼주석은 내 자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준호랑 지영이를 믿었거든요. 드디어 시기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낭낭하게 외쳤죠. 신랑 입장!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우리 준호가 환한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어찌나 늠름하던지 저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어서 양가 혼주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니께서 그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치맛자락을 잡고 혼주석으로 사뿐사뿐 나서려는 찰나였어요. 잠깐만요. 우리 준호가 식장 한가운데서 사회자의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그러더니 하객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객 여러분, 식을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꼭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얼굴도 영자 형님 얼굴도 싸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어머니 자리에 앉으려는 저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6살, 제 동생이 4살 때 우리 둘만 남겨두고 떠나신 분입니다. 그 뒤로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으셨고요. 식장이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키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저희 도시락 한 번 걸은 적이 없는 분. 제가 한밤중에 열이 나면 저를 들쳐업고 응급실을 뛰던 분. 손이 부르트게 일해서 저를 의대까지 보내준 분. 제 진짜 어머니는 바로 저기 계신 저분이십니다. 그러더니 준호가 손을 들어 맨 뒤에 앉은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백 명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리 나오세요. 오늘 제 혼주석은 엄마 자리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래도 내가 너 낳은 엄마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어떻게 친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 지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든 누런 종이 한 장을 펼쳐 들더라고요. 낳기만 하면 다 엄마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20년도 더 전에 이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가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각서예요. 그러더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애들은 내가 못 키우니 주지 마라. 양육비도 한 푼 못 준다. 이렇게 써놓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20년 넘게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오빠가 의사가 되니까 그제야 친엄마라고 나타난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벌게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거기다 준호가 쐐기를 박았어요. 며칠 전엔 이분이 전화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들이 의사니 노후는 따놓은 거다. 그 키운 여자는 보무니까 쓸모 없어졌으면 빠지라 그래라. 혼주석이고 축의금이고 다 내 거다. 저 여자는 저를 자식이 아니라 그냥 노후 보험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에 사돈 어른들 표정까지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제 변명할 말조차 잃은 듯 했어요. 옆에 있던 영자 형님이 그래도 거들어 보려고 준호야, 그래도 핏줄이라는 게 하고 입을 떼는데 준호가 딱 자르더군요. 고모, 고모가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끌어들이셨죠? 핏줄 하시는데 그 핏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버리고 간 사람한테는 자식도 그냥 돈줄이던데요. 영자 형님은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영철 씨도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준호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준호야, 그래도 내가 널 낳았잖니. 엄마라고 한 번만, 응? 한 번만. 근데 우리 준호가 그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그러더라고요. 낳아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건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22년 동안 제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은 저분 한 분뿐입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결국 그 여자는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곱던 한복 차림으로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주석도 축의금도 그토록 바라던 엄마 자리도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로요.
준호가 성큼성큼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22년 동안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느라 거칠어진 제 그 손을요. "어머,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 엄마 자리로 가자." 그리고는 저를 혼주석으로 그 화나디 화난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사라지자고 마음먹었던 제가 수백 명 하객의 박수를 받으며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박수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저는 그만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22년. 그 길고 길던 세월이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비로소 다 보상받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의 감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새하얀 면사포를 쓴 우리 며느리가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곱게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준호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머니 며느리 돼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까지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는데 그동안 가슴에 켜켜이 쌓였던 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 그날 우리 준호랑 수연이는 혼주석에 앉은 저한테 나란히 큰 절을 올렸어요. 누가 봐도 제가 그 집안의 어엿한 어머니였죠.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는데 사돈 어른들까지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사부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아드님 키우시느라요."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철 씨가 제 옆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한 번을 당신 편 못 들어주고 누나가 그러는데도 그 사람이 그러는데도 그저 못 본 척만 하고 나는 남편 자격도 애들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미안해 여보. 정말,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단번에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준호, 지영이 아빠인데. 또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저는 그냥 한숨을 길게 한번 길게 쉬고 그랬어요. "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영철 씨는 그 뒤로 사람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한참 늦긴 했지만요. 그 여자는요. 그날 식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간 뒤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결국 혼주석은커녕 동전 한 입 손에 못 쥐고 사라진 거죠. 나중에 풍문으로 또 어디 가서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이나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더는 마음 한 조각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자 형님도 그 결혼식 이후로 발길을 뚝 끊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차마 제 얼굴 볼 면목이 없었겠죠. 솔직히 저도 굳이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핏줄 핏줄 노래를 부르면서 정작 남보다 못하게 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요즘 저는요. 우리 준호, 지영이 그리고 며느리 수연이랑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는 어찌나 살가운지 주말마다 반찬 가지러 온다고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고요. 준호는 병원에서 제법 인정받는 의사가 됐고 우리 지영이도 곧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간다네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슬쩍 제 손을 잡더니 곧 저한테 할머니 소리 듣게 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또 어찌나 설레던지요. 저는 가끔 장롱 속 그 낡은 상자를 꺼내봐요. 빛바랜 받아쓰기 시험지, 예방접종 수첩, 손때 묻은 영수증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22회가 단 하루도 헛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는 정말 마음에 사무치게 느껴져요. 제 배로 낳지는 않았어도 준호랑 지영이는 누가 뭐래도 제 자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들의 엄마고요. 이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예요. 후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춘자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밤 이 긴 이야기를 꺼내 들려주시느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도 듣는 내내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몰라요. 춘자 어머니, 제가 친정엄마 마음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참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사셨습니다. 세상에 어디 남의 자식 둘을 제 배 앞에 낳은 자식처럼 끼고 키우는 게 쉬운 일인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한밤중에 열나는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고 그 세월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배 아파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 진짜 엄마지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은요 다 압니다. 누가 진짜 자기 곁을 지켰는지, 누가 자기 손을 끝까지 안 놓았는지. 그래서 우리 준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춘자 어머니 손을 잡은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다죠? 받은 게 있으면 2배로 갚으라고. 춘자 어머니가 그 두 아이한테 쏟아부은 정성이 이제 2배, 3배가 되어 어머니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거칠어진 손 좀 쉬게 해주세요. 충분히 차고도 넘치게 잘 사셨으니까요. 남은 나이들은 부디 받기만 하면서 사세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곁에도 나아주진 않았어도 나를 먹이고 입히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던가요? 그게 꼭 부모가 아니어도 말이에요. 오늘 밤만큼은 그 고마운 얼굴 하나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자 어머니 오늘 밤 외롭지 않게 따뜻한 댓글 한 줄로 같이 안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정말이지 큰 위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밤마다 여러분 곁에서 사연 읽어드리는 친정엄마, 구독으로 곁에 두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잠 안 오는 밤엔 제가 두런두런 말동무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다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 편인 친정엄마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따뜻한 사연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